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에 또 저희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이죠. 대중매체와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을 좀 소개해드리고 까칠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뭐 음력설이 오지 않아서 개묘년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네. 이제 곧 다가올 거니까 그렇습니다.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 뭐 이렇게들 풀이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서 토끼 얘기를 좀 해보시자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개묘년의 개가 흑색을 의미하고 묘가 토끼를 의미해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토끼는 워낙에 이제 생김이 귀엽고 또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미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설화나 민담에서부터 뭐 대중문화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뭐 로고 같은 데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서 검은 토끼에 찾아뵙는 첫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이라서 맞아요. 토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토끼 하면 뭐가 떠오르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저는 그냥 그 긴 입. 긴 이빨. 입이 그리고 이빨로 그 당근을 먹는 모습. 열심히 먹는 네. 모습. 그 토끼가 먹을 복을 상징한다고 하기도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예로부터 토끼는 다산과 이제 불로장생의 불로장생에. 상징에 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끼 하면 또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역시 달에 살고 있는 맞아요. 그거 네, 정말 대단하죠. 옥토끼인데요. 맞아요. 개수나무 아래에서 이제 절구를 찍고 있죠. 근데 이 옥토끼 설화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동아시아 지역에 두루 발견되는데요. 뭐 중국, 일본, 베트남 이런 곳에도 비슷해요? 있는데 연원이 불교 설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길에서 만난 배고픈 노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태워서 공양을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이 이제 불교에는 하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하늘 중에 하나인 도리천의 왕이자 수호신인 제석천이었던 거죠. 제석천이 이제 노인의 모습으로 와서 토끼의 마음을 보고 이게 너무 기특하니까 그렇죠. 이 토끼를 달로 올려보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이야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토끼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뭐 그럼요. 회복 이런 것들 좀 의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유래한 옥토끼가 찍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뭘 그래 찍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예, 신선들이 먹는 불사약. 이고요. 옥토끼 자체도 뭐 1000년을 사는 동물로 상상되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불로장생 아까 그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는 건강, 뭐 생명력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떠오르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역시 토끼의 간. 토끼전. 등장하는 토끼전에 용왕님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렇죠. 간은 집에 놓고 왔다 그런 거예요. 용왕이 이제 심장이 아파가지고 네. 묘약이 뭔가 심장이었나? 했더니 이제 토끼의 간이다. 네.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후에 이제 판소리 수군가로 옮겨지면서 여전히 사랑을 받는 이야기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토끼의 해니까 청취자분들 모두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서 건강하시길 바란다. 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담도 한마디. 되게 재미있는 게요. 예. 이 토끼의 간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연원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구토설화로 이제 올라간다. 설화에서 하는데요. 네, 구토설화에서 원래는 거북이와 토끼였는데 이게 이제 수군가로 오게 되면서 자라와 토끼로 맞아요. 이야기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구토설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수군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토끼의 간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과 토끼가 굉장히 꾀가 많다. 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설화에 등장하는 토끼들이 대체로 작기 때문에 힘이 없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 하지만 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토끼랑 제일 많이 묶여서 나오는 동물이 또 뭐가 있냐면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와 토끼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민담과 설화들이 그렇군요. 있는데 호랑이처럼 힘이 센 강자에게 맞서는 뭐 소수자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수군가가 여전히 이제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백성을 착취하는 지도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권력자에게 꾀로서 저항하는 어떤 토끼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고 풍자를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그러네요. 토끼가 사실은 뛰는 게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기 때문에 그 꾀가 있는 것 같이 더 느껴져요. 사람이 따라가면서도. 네, 사실은. 또 입도 말씀하신 그 톡 튀어나온 입도 굉장히 명민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토끼 이야기는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토끼가 작고 약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해 볼 거를 던져주는 토끼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첫 번째 작품은 정보라 작가의 단편인 저주토끼입니다. 부커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었고 뉴스브런치에서도 정보라 작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네, 저 그 인터뷰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었는데요. 이 저주토끼라는 작품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게 정보라 작가의 단편선인 저주토끼의 표제작인데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진짜 상상도 못했던 토끼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상상도 못한. 이 작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두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 토끼와 저주가 뭔가 관계가 있구나 진짜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작품의 내레이션을 하는 주인공은 몇 대째 가업으로 저주용품을 만드는 집의 자손입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저주를 심는 거죠. 어떤 용품에다가.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의뢰를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아꼈던 친구를 위해서 저주용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아주 귀여운 토끼 모양의 전등이었습니다. 이 전등을 쓰다듬으면 불이 들어오고 쓰다듬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옮겨가는 이런 식의 이제 물건인데요. 할아버지가 왜 저주토끼를 만드냐면 거기에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쌀로 술을 빚는 술도가의 아들이었고요.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술도가였던 거죠. 친구의 꿈이 뭐였냐면 우리 집안 술맛으로 전국을 제패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열심히 술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인맥과 연줄이 강하고 접대에 능한 이게 작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큰 회사가 주류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경쟁자였던 거죠. 이 친구의 회사가. 그래서 굉장히 부당한 방식으로 친구네 술도가를 망하게 만들고요. 결국 좋은 술 만들기에 인생의 모든 걸 걸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죽음이 너무 애통해서 친구를 대신해서 복수를 계획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끼 전등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주를 걸고 큰 주류 회사 사장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제 독자들이 읽기에 사장이 토끼 전등을 만지나 그렇겠죠. 하는데 사장이 그 전등을 안 만지고 회사 창고에 버려버려요. 어머나. 그래서 저주가 실패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실제 저주는 거기에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요? 어떻게 되냐면 이 한 마리의 토끼가 창고에 있는 물품들을 갉아먹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번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창고를 넘어서 회사로 들어가고 회사를 넘어서 사장의 집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 내용이 토끼가 귀여운 게 아니라 지금 섬뜩하게 느껴지게 만드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거는 뭐 섬뜩에 반도 안 왔습니다. 아직요? 예, 더 멀었어요? 읽어보시면 훨씬 재미있고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굉장히 읽어가는 그렇죠.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제 부커상 수상위원회에서 정보라 작가를 후보로 올리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었냐면 정보라는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현대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참혹한 공포, 잔혹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단편 저주토끼의 핵심 주제 역시 이 자본주의의 참혹함, 공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본주의 자체가 사실 노동이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것에 훨씬 더 관대한 시스템
이기는 하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훨씬 쉬운데 그럼 투자 자본이 큰 사람일수록 더 쉽게 돈을 벌고 이런 시스템이긴 한데 생각해보면 지난 50년간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심화돼서 그러다 보니 이제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렇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계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주토끼를 보시면서 청취자들께서도 이 서늘한 공포물이 던지는 화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본주의 어떤 공포, 잔혹함 얘기해 주시니까 토끼가 무서운 건 유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정확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작품을 볼까요? 두 번째 작품은요. 1972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인데요. 네. 래퍼스의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도 공포물이고요. 네. 제가 좀 귀엽고 예쁘지 않은 토끼를 찾다 보니 공포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거대한 식인 토끼가 인간을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한 마을의 목장에서 토끼의 천적인 코요테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토끼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학자 베넷 부부가 토끼를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토끼를 죽이는 게 아니라 토끼한테 호르몬을 좀 이렇게 조작하는 혈청을 투여해서 말하자면 번식 패턴을 교란하고 개체수를 줄이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요. 베넷 부부가 개발한 혈청을 투여받은 토끼 한 마리가 이 실험실에서 탈출을 하면서 변이가 일어나고 거대 토끼의 대량 증식으로 이어지면서 이 토끼들이 이제 마을을 덮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펼쳐지는데 제가 이제 공포물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영화를 직접 보시면 그렇게 이제 무섭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네. 관객들 사이에서 희대의 망작이라는 평가를 망작이라는 건 망한 작품. 이 뭐냐 이게 뭐 이런 이제 황당하다. 아니 이런 걸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 처음이어서. 근데 또 누구는 네. 최고의 개수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굉장히 취향을 타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취향을 타게 되냐면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떻게 해도 사실은 토끼가 무섭지가 않은 거죠. 아니 네. 그 말이 더 웃긴데요. 그래서 거대한 네. 토끼가 막 뛰어다니면서 마을을 부수고. 근데 귀여워요 그게? 사람한테 달려드는데 네, 이게 무섭지가 않고 좀 귀여운 부분이 있고 네. 이게 심지어 이제 70년대 초 영화니까요. CG가 없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찍냐면 미니어처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실제 토끼를 풀어놓는 방식으로 실제 찍다 토끼 보니까 귀엽잖아요. 네, 이게 참 그래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찍었는데 찍는데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뭐 이렇게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분이 조금 더 늦게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이거 리메이크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가 원래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 또 있다면서요. 이게 실화에서 사실 모티브를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또 저주토끼처럼 공포스러운 부분인데 어떤 실화입니까? 이 작품의 원작 자체는 호주 작가인 러셀 브래든의 소설인 화난 토끼의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실제 호주에서 있었던 토끼와의 전쟁을 모티프로 하는 토끼와의 작품이에요. 전쟁. 근데 이게 이 토끼와의 전쟁이 가끔 한국에서도 기사화가 되거든요. 워낙에 이제 토끼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100년이 넘은 문제다 보니까요. 실제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작년 여름에, 2022년 작년이네요. 작년 여름에 호주가 토끼와의 전쟁에서 졌다라는 기사가 또 났고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현재 호주에 2억 마리 정도의 토끼가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토끼와의 전쟁은 언제 시작됐냐면 이 연원 같은 경우는 1859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게 영국에서 태어나서 호주가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로 이민을 와가지고 이주를 해서 정착한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목축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토끼 사냥을 되게 좋아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취미를 계속 하려고 사냥용으로 영국에 있는 토끼를 24마리를 호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 호주에 돌아온 이 영국 토끼가 호주에는 천적이 없다 보니까 엄청난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되고 3년 만에 수천 마리로 불어나게 돼요. 몇 마리 안 된 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래종이다 보니까 호주 생태계를 엄청나게 파괴하면서 호주인들의 오랫동안 골칫거리였었고 이제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사냥에 나서보기도 하고 토끼들 사이에 바이러스를 퍼뜨려 보기도 하고 천적인 여우를 또 풀어보기도 하고 여우가 천적이군요.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결국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 거고요. 와, 그 개인의 욕심 때문에 몇 마리 데려온 게 이렇게 자연을 파괴했군요. 그런 거죠. 2억 마리에 달하는. 그래서 사실 호주의 토끼와의 전쟁은 인간이 환경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맞아요. 예,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큰 교훈을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실제 하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 그래서 레퍼스의 밤을 흥미로운 생태 영화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네, 마지막 작품은요. 즐거운 이야기로 준비를 했는데요. 주토피아입니다. 주토피아? 예, 2016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토끼는 작고 약하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정의롭고 용감한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토끼 주디 홉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구를 도와주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이러는 걸 주디가 굉장히 좋아했고 네. 경찰을 꿈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들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경찰된 토끼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경찰된 토끼가 없다. 토끼는 경찰 될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디가 그럼 내가 첫 번째 경찰이 되면 되겠네. 이야. 이러면서 경찰 학교에 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결국 이제 대도시인 주토피아의 경찰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때까지 토끼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작고 약하고 일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진짜 경찰로 대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디가 처음 이제 출근한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근 며칠 동안 주토피아 안에서 여러 건의 포유류 실종 사건이 보고가 됐고 이제 경찰들을 다 배분해가지고 너는 어디 가서 뭐 조사해라. 너는 어디 가서 살펴봐라. 그렇겠죠. 하는데 주디한테는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디한테는 너는 불법 주차 단속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화나네요. 그래서 이제 듣고 주디가 있어도. 너무 화나지만 또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하는 와중에 길에서 이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여우 닉과 친구가 되고 결국 주디와 닉이 그러니까 소외받는 이 두 사람이 이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건 지금 천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여울은. 네. 근데 천적이고 더구나 육식동물인 여우와 지금 초식동물인 토끼가 뭐 지금 같이 이렇게 거기 뭐 유토피아인지 주토피아인지 해서 네. 같이 산다는 지금 얘기인 거죠. 친구가 된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주토피아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토피아가 다루고 있는 문제의식은 정확하게 뭐냐면 사실은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주토피아의 그 육식동물 실종 사건의 배경에 있는 건 뭐냐면 육식동물들은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애들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교화해서 함께 살고 있다는 육식동물에 대한 편견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편견을 더 조장해서 주토피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는 어떤 존재가 이 상황들 이제 모두 벌이는 일들이 되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주디는 사실은 채식동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육식동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도 토끼에 대한 편견을 딛고 일어서서 경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는 또 편견을 갖고 있는 또 이제 거군요. 육식동물들이 굉장히 사나워질 수 있다. 맹수가 될 수 있다라는 편견을 가지면서 이제 문제에 접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우 닉과 싸우게 되기도 그렇죠. 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해결하고 나서 맨 끝에 주디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나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본질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고 그 생물학적인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것은 함께 서로를 이해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끝으로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토끼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렇죠.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예요. 네. 시계를 보면서 맨날 뛰어다니는 이 하얀 토끼 너무 중요한 존재고 그렇죠. 사실은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잖아요. 이 하얀 토끼의 상징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영리함과 연약함으로 나왔을 때 이 앨리스라는 이야기에서 하얀 토끼가 상징
상징하는 것은 서민의 형상이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막 쫓기고 정해진 룰과 권위를 따르는 어떤 서민, 이것이 토끼의 이제 연약함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한국말 속담에 제가 요번에 알았는데요. 토끼도 자꾸 때리면 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약하고 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토끼도 화가 나면 무는 때가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토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볼 얘기를 전해드렸지만 요 토끼도 자꾸 때리면 문다 이것만큼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정치가 교훈으로 좀 삼아줬으면 합니다. 네, 손희정의 문화비평 그리고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